그날 아침 마을 스피커가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마치 누군가의 심장을 겨냥한 것처럼 낮고 거친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전 주민 비상소집, 이동 금지, 통행증 전수검사 실시, 금속성 잡음이 섞인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조차 말하지 않는데 모두가 이미 누군가 끝났다는 걸 알아듣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닫고 창문 커튼을 반쯤 내렸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지만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숨을 줄인 소리, 냄비를 내려놓는 소리, 아이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들이 벽 사이로 붙어서 흘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트럭 시동키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냉동 해산물을 싣는 대형 냉동차. 그게 제 일이고 제 밥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냉동고의 온도계 바늘이 평소처럼 안정적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붉은 눈금 아래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며 마치 오늘은 다르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운전대 위에 장갑 낀 손을 얹고 습관처럼 냉동칸 문에 붙은 낡은 봉인줄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 손이 매일 만지는 건 얼음과 박스인데 그날은 그 박스 안에 무언가가 시스템을 미치게 할 만한 것이 들어있다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비상소집과 함께 야간 검문 강화가 내려왔고 시장 쪽 도로부터 군인들이 쓸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길목마다 임시 검문소가 세워지고 트럭의 적재함을 열어 확인하는 장면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트럭 운전사에게 검문은 늘 있는 일이지만 그날 검문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고 질문이 달랐고 무엇보다 찾는 대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출발하면, 만약 내가 멈추면, 만약 오늘 이 트럭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운행이 된다면 그러다 문득 누군가 제 이름을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늘 담배를 빌리던 옆 동네 기사형이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 오늘은 조심해. 보웨이브 합동조가 떴다. 그 말은 바람보다 차갑게 제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보웨이브. 사람들은 그 조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입이 마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걸리면서 차체가 낮게 떨렸고 그 떨림이 제 갈비뼈까지 올라왔습니다. 차 안은 냉동칸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공기로 습했고 입김이 아주 얇게 유리에 맺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냥 운전사인데 왜 온 나라가 흔들리는 소리를 내는 거지? 그때로부터 며칠 전,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의 저는 겉으로는 꽤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고. 냉동 해산물은 국가가 관리하는 물자라서 운행만 잘하면 굶지는 않는다고. 맞습니다.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지 않는다고 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니라 습관이 저를 깨웠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손가락으로 이불 가장자리를 만져보는 겁니다. 밤새 얼어붙은 습기가 천에 남아있거든요. 손끝이 차갑게 젖어 있으면 오늘도 난방이 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은 늘 그렇게 뜻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따뜻함도 배부름도 전부 짐작으로만. 마침은 늘 간단했습니다. 옥수수밥을 얇게 펴서 입안에 넣고 물을 한 모금 넘기면 끝. 그리고 저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 배급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없으면 오늘은 그냥 끝이니까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줄이고 얼굴을 줄였습니다. 동네에는 인민반장이 있었고 인민반장보다 더 무서운 건 인민반장이 듣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라디오를 몰래 듣는지, 누가 남쪽 말투를 흉내냈는지, 누가 어젯밤 울었는지까지 이상하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조차 마음을 크게 펼칠 수 없는 나라.
저는 그 안에서 너무 오래 운전대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제 직장은 부두 쪽 냉동 창고였습니다. 해산물 냄새가 아니라 얼음 냄새가 나는 곳. 그곳에서 저는 매일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냉동 박스를 분류하고 출고 시간에 맞춰 트럭 적재함에 실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건 단순한 운반이 아니었습니다. 냉동칸 온도 기록지를 관리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냉동차 문 안쪽에 끼워두는 종이인데 온도가 조금이라도 튀면 바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해산물은 썩는 게 아니라 사상처럼 변질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웃긴 말인데 그 안에서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온도계부터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손바닥으로 철문을 한번 누르고 결빙 상태를 살피고 그 다음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하얀 성에가 확 쏟아져 나와 얼굴을 때릴 때면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그 찰나가 저는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성애가 얼굴을 때릴 때만큼은 어떤 감정도 얼어붙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통제는 그 창고 안에도 있었습니다. 출고를 나가려면 무조건 통인증이 필요했습니다. 목적지, 시간, 경유지까지 적혀있는 작은 종이. 한 글자라도 틀리면 길에서 트럭을 세우고 트렁크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검문이 갑자기 늘어서 계획대로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저는 그 생활을 오래 버텼다는 겁니다. 버텼다는 말이 맞습니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은 익숙해지니까요. 추위도 익숙해지고 군주링도 익숙해지고 감시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제게 남아있던 유일한 감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내 일을 잘해야 한다.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만큼은 누가 나를 평가해도 나는 길을 안다는 자존심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삶에 균열이 생긴 건 아주 작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냉동박스에 찍힌 도장을 확인하고 물량표와 맞춰보고 마지막으로 온도 기록지를 끼우려는데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온도 기록지 뒤에 누군가 실수로 끼워 넣은 듯한 얇은 종이 한 장.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물기에 약한 창고 서류용 종이가 아니라 더 질기고 매끈한 공문에 쓰는 재질이었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에? 저는 숨을 아주 작게 들이마신 채로 장갑 낀 손가락으로 그 종이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일상이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나 같은 냉동 트럭 운전사를 나라 전체가 뒤집어 엎을 만큼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를 꺼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먼저 주변부터 봤습니다. 사람은 위험한 걸 마주하면 눈이 먼저 도망가더군요. 누가 보고 있지 않은지, 누가 등을 돌리고 있는지, 누구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지. 냉동 창고 안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얼음 깨지는 소리, 지게차 바퀴가 젖은 바닥을 미끄러지는 소리, 작업 반장의 구함. 그런데 그날은 그 소음이 전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만 크게 남아서 뛰는 것처럼. 저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대신 온도 기록지를 끼우는 척하며 종이를 다시 그 뒤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얼음 박스를 한 번 더 눌러 적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만진 거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날 출고는 예정대로였습니다.
저는 냉동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행일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날짜, 출발 시간, 목적지, 적재량. 그런데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글자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까 그 종이에서 스쳐 지나간 단어 하나, 접속 기록, 그리고 숫자. 완전히 읽지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그 단어는 눈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냉동 해산물과 접속 기록? 트럭 운전사가 볼 이유가 없는 글자였고 그 자체로 실수로 끼워 넣은 종이 일리가 없었습니다. 검문소는 늘 그랬듯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군인이 손을 들었고 저는 천천히 차를 세웠습니다. 통행증. 저는 익숙하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은 그 종이를 받자마자 보지도 않고 제 얼굴부터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아, 이미 이름이 올라갔나? 군인은 제 신분증도 가져가더니 뒤쪽 천막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라면 10초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운전대 가죽을 계속 문질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고 장갑 안쪽이 축축해졌습니다. 겨울인데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의 공포는 온도를 무시하니까요. 드디어 군인이 돌아왔습니다.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가도 된다. 끝. 심할 때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의심필 때는 질문을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고로 돌아와 트럭을 세웠습니다. 정리 작업을 하려는데 작업반장이 제 어깨를 툭 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부위부에서 내려왔더라. 저는 반사적으로 뭘요? 라고 물을 뻔했는데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반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배를 한번 빨고 재를 탈면서 저를 똑바로 보지도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이름 하나 잘못 올라가면 끝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옥수수죽을 떠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말이 없니? 저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멈춰 있다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길이 좀 막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제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종이 한 장이 계속 떠다녔습니다. 창고로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 접속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나? 왜 내 트럭 서류에? 누가 나를 시험한 건가? 하지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있었고 어둠 안에는 늘 누군가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발소리가 구분되지 않는 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찍힌 걸까?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창고로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에는 감시도 덜하고 사람의 눈도 적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하지만 정작 창고로 가는 길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눈이 아니라 어색하게 비어있는 자리였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모퉁이에서 마주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상 휘파람을 불며 자전거를 끌고 가던 청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초소의 군인이 그날은 2명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발걸음을 천천히 했습니다. 서두르면 더 눈에 띄는 나라니까요. 얼굴을 숙이고 지나가며 손끝으로 통행증을 만졌습니다.
정의가 젖지 않았는지, 접힌 자국이 너무 티나지 않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내가 싫었지만 싫다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창고 안은 차가웠습니다. 냉동 창고는 원래 차갑지만 그날은 기계의 차가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차가움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말을 끊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않는 표정들. 저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가장 먼저 들은 소식이 이것이었습니다. 철수 형이 어젯밤에 끌려갔대. 철수 형. 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냉동칸 문을 열 때 성애가 얼굴에 닿으면 숨을 들이마시지 말라고. 한번 크게 들이마시면 폐가 얼어붙는 기분이 든다고. 그걸 웃으면서 말해주던 사람. 그 철수 형이 어젯밤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디로? 제가 묻자 옆에 있던 기사가 고개를 젓고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모르지. 근데 보이브 차량이 왔. 보웨이브. 그 이름이 나오자 창고 안의 공기가 더 낮아졌습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단어 하나만으로 다들 이해합니다. 돌아올 수도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누가 다음이냐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몸이 진짜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추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형이 끌려갔다면 그건 나랑 연결된 일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제 트럭 서류를 만졌을 수도 있고 그 종이를 끼웠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발견한 걸 누가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했습니다. 냉동박스를 옮기며 무릎이 얼어붙어도 웃어야 했습니다. 온도 기록지를 확인하며 눈이 침침해도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표정 하나가 죄가 됩니다. 점심 무렵 작업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섭게. 너 오늘 오후에 잠깐 서류 확인 좀 하고 가자. 서류 확인. 그 말은 단순한 행정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길을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문도, 골목도, 집으로 가는 길도 전부 좁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했습니다. 서류 확인이 보이브로 연결되면 나는 집에 못 간다. 오늘 끌려가면 가족은 어떻게 되지? 내가 트럭을 모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까지 묶이면 집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손, 말라버린 손등.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어도 물자를 아껴야 해서 늘 조금만 끓이던 냄비. 저는 그 손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오후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자꾸 귀가 열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를까봐. 누군가 따로 따라오라고 말할까봐. 그리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서류실 쪽에서 낮은 소란이 났고 누군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철수 형이 아니야.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창고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졌대.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건 단순한 해고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가 지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게 되는 순간,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문 하나가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나라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는 언제나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예민해졌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 인사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인사를 끝낸 뒤의 침묵. 창고 바닥에 떨어진 얼음 조각 하나에도
저는 이유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영의 이름이 명단에서 사라진 다음 날 창고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같은 문장을 돌려 말했습니다. 요즘은 괜히 튀면 안 돼. 그 말은 곧 누구든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저를 직접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보이부가 찾아오지도 않았고 서류 확인도 다음 해로 미뤄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죽이려면 칼을 들이대면 되는데 이들은 칼을 숨긴 채로 내가 먼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냉동차 정비 점검을 하러 차고지로 갔습니다. 운전사에게 정비는 중요합니다. 특히 냉동차는 엔진이 멀쩡해도 냉동기가 멈추면 짐이 끝나고 그 책임은 운전사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트럭 뒤편에 달린 냉동기 덮개를 열고 손전등으로 배선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때 정비반의 늙은 기술자가 제 옆에 와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누가 따라다니냐? 저는 순간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웃으며 넘기려 하자 그는 고개를 젓고는 손가락으로 아주 짧게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발소리. 밤에. 그 말이 제 속을 갈랐습니다. 발소리. 발소리. 저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 근처 골목에서 항상 같은 시간대에 들리는 구두 소리. 우리 동네에서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군하거나 낡은 천신발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젖은 흙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딱딱한 무엇인가가 땅을 찍는 소리. 저는 그날부터 일부러 동선을 바꿨습니다. 창고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돌아갔고 시장을 지나지 않았고 사람 많은 곳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도 어느 순간부터는 느낌이 따라왔습니다. 내 뒤에 항상 누군가 있다는 느낌. 저녁에는 동네에서 갑자기 불시 검열이 있었습니다.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들어와 장부를 확인하고 라디오 전원을 켜보라고 했고 창고에서 받은 식량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얼어붙었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가 울자 아버지가 손으로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울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집. 그게 우리 집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검열이 끝난 뒤 인민반장은 제게 이상하게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보통은 빨리 지나가야 서로 편한데 그는 제 방 구석에 낡은 가방까지 슬쩍 열어보려 했습니다. 거긴 작업장갑이랑 기름 묻은 것뿐입니다. 인민반장은 웃지도 않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기름보다 더 위험한 게 많더라. 그 한마디가 제 속을 천천히 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목적지는 국경 쪽 냉동 중개창고. 원래는 자주 가는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많은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고표를 확인하는데 제 차의 번호가 붉은 펜으로 한번 덧그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표시가 있을 때는 대개 우선 처리라는 뜻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붉은 선이 마치 표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트럭 시동을 걸면서도 자꾸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목 뒤쪽은 계속 뜨거웠습니다. 누군가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 군인이 평소와 다르게 트럭 적재함을 열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동칸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성에가 확 퍼지며 군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는 잠깐 눈을 찡그렸고 그 틈에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이들은 짐을 보는 게 아니다. 나를 본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미 어떤 명단 위에 올라갔다는 걸. 그리고 이 나라에서 명단에 올라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불려갑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한 달 뒤일지. 하지만 결국은 저는 운전대 위에서 천천히 손가락을 오므렸습니다. 차가운 가죽이 손바닥에 붙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을 참으며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경 쪽 냉동 중계 창고로 가는 길은 풍경이 아니라 표정이 바뀌는 길이었습니다.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말을 더 줄였고 군인들의 눈은 더 딱딱해졌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너무 느리면 의심받고 너무 빠르면 끌려갑니다. 여기서는 속도조차 마음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중계창고에 도착하자 작업반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너, 오늘은 여기 서류도 같이 정리하고 가. 그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선택권을 잃을 때 목소리는 항상 비슷해집니다. 서류실은 얼음 냄새보다 잉크 냄새가 더 강했습니다. 낡은 철제 캐비닛, 봉인된 폴더, 붉은 도장. 저는 트럭 운전사인데도 그 자리에서 출고 기록표와 온도 기록지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운전사는 운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운전사에게도 기록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기록은 사람을 잡아먹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캐비닛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닫다가 멈춘 듯한 틈. 저는 정말로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 안에는 익숙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트럭 온도 기록지 뒤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재질, 그리고 그 위에 또렷하게 찍힌 글자, 접속 기록 전수 확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종이들 사이로 몇 장은 이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체크된 번호들, 날짜들, 그리고 한 줄. 제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한 줄. 제 트럭번. 그 순간 세상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창고도, 벽도, 캐비닛도 사라지고 그 글자만 남았습니다. 왜 내 번호가 여기에 있어? 내가 뭘 접속했지? 나는 운전사야. 나는 키보드를 만질 일이 없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뭘 했냐가 아니라 제가 운반한 것이었습니다. 냉동 해산물. 짐은 언제나 봉인되어 있지만 봉인은 사람 손으로 묶는 겁니다. 사람이 묶는 건 사람도 풀 수 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캐비닛 안쪽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종이를 잘 넘기지도 못했는데 그때 제 눈에 걸린 게 있었습니다. 어느 출고표에 붙은 메모. 정확한 품목명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USB 1, 냉동 포장재 사이.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저는 무릎이 굳어버릴 것 같아서 의자에 잠깐 기대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실 문 앞에서 멈춘 발소리. 누군가 문 손잡이를 잡는 소리. 저는 반사적으로 종이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캐비닛을 닫았습니다. 손바닥이 도장 잉크에 살짝 묻었습니다. 붉은 얼룩이 장갑 위에 번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위부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옷은 평범했지만
눈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보는 눈. 그는 제 손을 한번 보고 제 장갑의 붉은 얼룩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했나? 저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리 지시를 받아서 출고 서류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끄덕임 속에 승인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오랜 코스가 바뀐다. 지시대로만 움직여.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줄을 잡았다는 뜻이라는 걸. 내가 어디로 가든 누군가는 내 뒤에 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발밑에 눈을 계속 밟았습니다. 눈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운전사인데 왜 첩보 같은 기록이 내 트럭에 붙어있지? 내가 모르는 사이 나는 이미 운반책이 된 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고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삼키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죽는다. 그게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보위부가 내 트럭 번호를 알고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USB까지 적어두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운전사가 아닙니다. 나는 목격자고 불필요한 존재고 언제든 지워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돌려 벽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울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울지 않고 대신 손을 이불 속에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도망칠 것이다.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로 마음을 전한 날부터 세상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다는 건 평화로워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소리가 줄어든 만큼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서로를 찌르듯 스쳤고 웃음은 더 빨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말이 사람을 배신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저는 운전사답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트럭 운행 일지를 아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일부러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평소보다 더 성실한 사람처럼 보이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이상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감시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들리던 구두 소리는 이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누가 밤에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는 척하던 사람들까지도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 갑자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더 확실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돌았구나. 나는 모르는 척하는 가운데서 점점 혼자가 되고 있구나. 며칠 뒤 창고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냉동 해산물 운송 코스가 통째로 변경된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 변경표에는 제 이름 옆에 아주 작게 우선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작업반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제가 우선입니까? 작업반장은 대답 대신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 요즘은 이유 묻는 게 더 위험해. 그 말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속된 듯이 서류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혼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오래 앉아 있었던 냄새, 젖은 외투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숨. 책상 앞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끝만 깔끔했습니다. 보이부 사람이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명란이 비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 물자 운송 관련 내부 규정 준수 확인서. 저는 그 종이를 읽는 척하며 손끝으로 종이 재질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확인서가 아니라 올감이다. 그는 제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것, 네가 들은 것 다 잊어라. 잊으면 살고 잊지 못하면 네 가족도 안전하지 않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을 하면 그게 기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류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누군가 아주 짧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류실 문이 살짝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류실 문이 살짝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군가 아주 짧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군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무, 그 목소리, 철수 형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리고 제게 늘 괜찮다고 말해주던 창고 동료, 영철이었습니다. 저는 영철을 믿었습니다. 같은 트럭 기사였고 같은 겨울을 버틴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철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부 남자 쪽으로 시선을 흘렸고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요. 며칠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서류실 근처를 자주 배회했고 온도 기록지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세계가 한번 꺼지는 느낌. 영철이 나를 팔았다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증언했다고? 보이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혼자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던 순간부터 이미 나는 포위되어 있었던. 서류실에서 나온 뒤 저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면 그들이 따라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동차 차고지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트럭의 뒤편을 열고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얼음 박스 사이 포장재 틈에 감춰진 작은 봉투 하나. 저는 손가락 끝으로 그걸 꺼내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이 조각.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가, 새벽 2시, 빨간 천.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것을 넣었는지, 누가 나를 이 길로 몰았는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저는 USB를 작업 장갑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트럭 바닥을 2번 두드렸습니다. 운전사들은 긴장할 때 그렇게 합니다. 차체를 두드리면 마음이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5시만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살아남는 것. 그게 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2시. 그 시간은
원래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제일 조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조용함은 잠의 조용함이 아니라 사냥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오기 전 아주 오래 손을 씻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기름 냄새, 냉동 창고의 비린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이 방금까지 가족을 만졌다는 흔적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불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어머니의 발끝을 봤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이 집안에 남아있는 온기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제 인사였습니다. 골목을 나갈 때 저는 일부러 2번 길을 바꿨습니다. 감시가 있다면 습관을 따라오니까요. 발자국 소리를 죽이기 위해 눈이 덜 쌓인 곳을 골랐고 숨은 입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폐에서 소리가 나면 그건 심우가 됩니다. 강가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낮았습니다. 가끔 멀리서 군용 트럭이 지나가면 헤드라이트가 눈 위에 긴 칼자국을 내고 사라졌습니다. 그 빛이 지나갈 때마다 저는 몸을 멈췄습니다. 가만히, 숨까지, 그리고 강가에 가까워지자 저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국경이 단순한 선이 아니라는 걸. 국경은 사람의 피부처럼 촘촘한 감시망이었습니다. 철조망, 감시초소, 순찰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근처에서는 공기마저 허락을 받아야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는 정말로 빨간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 묶여 바람에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끝일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천 밑으로 다가갔고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혼자 왔나?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오래 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USB 뭡니까? 그 사람은 잠깐 침묵하더니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모르면 더 좋았을 것. 근데 너는 이미 봤지. 그 말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그게 거래가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이 강가에서 내가 무엇을 들고 왔는지. 그는 자신을 브로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브로커였습니다. 돈과 목숨 사이를 오가며 감정을 버린 사람들의 말투. 그가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기록이 있어. 국가가 숨기는 기록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서로 죽이기 위해 쓰는 기록.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트럭 운전사인 제게 그건 너무 먼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모든 걸 제 자리로 끌어내렸습니다. 냉동 해산물 운송 노선. 그건 단순한 물자길이 아니야. 그 길로 물건만 가는 게 아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몇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냉동 박스 사이로 이상하게 가벼운 상자가 섞여 있었던 날들. 출고표에는 해산물인데 무게가 맞지 않았던 날들. 그리고 누군가 자꾸 온도 기록지를 뒤집어 보던 이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운반한 게. 그는 대답 대신 눈을 조금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사람이다. 그 한 단어가 제 속을 얼려버렸습니다. 사람? 냉동차로? 해산물처럼? 저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입을 막았습니다. 토하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 나면 끝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국경 쪽 공업지대에서 잡아온 사람들,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부에서 누가 누구를 살려주고 죽였는지 남기는 접속 기록. 그제야 접속 기록이 제 가슴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트럭 번호가 찍힌 이유, USB가 포장재 템에 들어간 이유,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의 비리를 들킨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사람을 지우는 시스템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범인이 아니라 경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위부는 미쳐버린 겁니다. 제가 USB를 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저를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읽을 수 없었지만 기록이 숨겨진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 폭로가 됩니다. 폭로가 아니라도 일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제한을 강화하고 통행증을 전수 검사한 겁니다. 누군가가 커다란 무기를 훔친 게 아니라 길의 비밀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But, 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죽은 사람이다. 살고 싶으면 오늘 밤 강을 건너. 그 말이 끝나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달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감시를 피하려고 눈을 감은 것처럼 저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알아버렸지? 그냥 운전만 했으면 나는 아직 살아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내 발은 여기까지 왔고 이미 내 이름은 명단에서 지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강가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건 탈북이 아니라 도주였다. 살아남기 위한 도주. 그리고 그 도주의 가격은 그날 강가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더 이상 집에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들키기 좋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벽은 얇고 숨은 새고 발자국은 남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이미 여기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했습니다. 매일 밤 네 트럭으로 움직여. 냉동차는 검사해도 깊게 안 뒤진다. 성애 때문에. 그 말이 이상하게 현실적이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탈출이란 단어는 영화 속에서는 멋있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결국 어떤 차가 덜 열어 보일까 같은 계산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비참해서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입을 막았습니다. 웃음도 들키면 죄가 되니까요. 저는 낮에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사도 먼저 했고 작업반장의 지시에도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제가 평소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더 평소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냉동칸 문을 여닫을 때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성에가 장갑에 붙어 찢어질 듯 했고 손바닥에는 계속 식은땀이 찼습니다. 차가운 철문과 젖은 땀이 닿을 때마다 제 마음이 들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트럭 밑으로 들어가 예비 연료통을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중간에 멈출 일이 없으니 그렇게까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이 아니라 도주였습니다. 도주에는 예측하지 못한 멈춤이 생깁니다. 검문, 우회, 숨기, 기다리기.
그 모든 시간은 결국 연료로 바뀝니다. 저는 운전석 아래 숨겨둔 작은 공간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늘 공구와 낡은 밧줄이 들어 있었는데 그날은 그 밧줄이 꼭 제 목을 조이는 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넣었습니다. 밧줄은 사람을 묶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진 돈을 세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실은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국경에서는 그 종이도 종이대로 위험했습니다. 모든 게 기록이니까요. 저는 돈을 양말 안쪽에 숨기고 나머지는 집의 바닥 틈에 묻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머니가 살 수 있게.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어머니 눈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눈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는 척하고 잠을 자는 척하고 평소처럼 국을 떠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요즘 많이 마르지 않았니?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안이 텁텁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추워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마르는 겁니다. 밤이 되자 저는 약속된 신호를 준비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냉동차 뒷문 봉인줄을 평소처럼 묶되 매듭을 2번 만들 것. 2번 매듭은 내가 준비됐다는 뜻. 그 매듭 하나로 생사가 갈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USB. 저는 그걸 어디에 숨길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주머니는 위험했고 신발도 위험했습니다. 검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주머니와 신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가장 나답게 숨겼습니다. 온도 기록지 종이 사이. 냉동차 문 안쪽에 끼우는 그 얇은 종이. 아무도 그걸 오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보더라도 온도만 봅니다. 기록은 늘 거짓말처럼 빠르게 넘어가니까요. 저는 USB를 종이 2장 사이에 넣고 다시 끼웠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가 삐뚤어졌습니다. 그 삐뚤어진 모서리가 마치 제 인생이 틀어졌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 집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문 옆에 숨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1번, 2번. 그리고 낯선 목소리. 열어라. 확인할 게 있다. 보웨이브의 말투였습니다. 설명이 없는 말투.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오는구나.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은 영철이었습니다. 그 배신자.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더 잔인했습니다. 미안함이 없는 배신은 진짜 배신이니까요. 보웨이브 남자는 제 집안을 휘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내일 은행 어디로 가지?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개창고 다시 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손을 봤습니다. 기름 묻은 손인지 떨리는 손인지 확인하는 시선. 내일은 늦지 말아라.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내일 내가 어디로 가든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 문이 닫히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쏟아져 나왔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매일 밤 무조건 나간다. 망설이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정말로 무서웠던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브로커가 혹시 나를 판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문 두드리던 소리, 확인할 게 있다 던 목소리, 영철이 아무렇지 않게 서 있던 얼굴. 그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더 깊게 제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 깼을 때 저는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숨이 차올랐고 손끝은 계속 저릿했습니다. 이대로 아침이 오면 나는 평소처럼 출근할 수 있을까? 아니, 평소처럼 출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미 내 삶은 출근으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일부러 더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국을 떠먹는 척, 밥을 씹는 척. 어머니는 제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머니는 제 상의 단추를 한 번 더 채워주고 제 목도리를 아주 조용히 정리해줬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해서 더 아팠습니다. 오늘도 길이 멀지? 어머니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일 멀어요.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어요. 창고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먼저 트럭으로 갔습니다. 냉동차는 늘 차가웠지만 그날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냉동칸 문을 열자 성애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현실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온도계 바늘을 확인했습니다. 정상. 냉동기 소리도 정상. 그런데 정상이라는 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인데 나만 비정상이니까요. 그날 운행은 일부러 늘어났습니다. 중개창고, 다시 창고, 다시 검문소. 평소보다 더 많은 구간을 돌게 했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피곤해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국경은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 사람을 먹습니다. 오후 늦게 작업반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야간 운행이야. 저는 심장이 한 번 멈췄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야간 운행. 원래 계획도 밤이었지만 지시로 밤이 되는 건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밤에 움직이려는 걸.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요? 작업반장은 고개를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희냐 하라면 해. 위에서 내려온 지시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선택한 밤이 아니라 내게 던져진 밤이라는 것. 해가 완전히 져서 창고 바깥이 검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켜졌고 빛이 얼어붙은 땅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키드니 그 빛을 보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스스로 도망치는 걸까? 아니면 이미 몰이당하고 있는 걸까? 저는 운전석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돈. 없었습니다. 양말 안쪽에 숨겨뒀습니다. USB, 온도 기록지 사이, 그리고 작은 칼 하나. 칼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끈을 자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철조망, 비닐끈, 봉인줄. 때로는 작은 칼이 사람보다 더 큰 용기를 줍니다. 출발 직전 영철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번 깊게 빨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심해라.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네가 나를 팔아놓고? 하지만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감정이 먼저 죽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트럭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창고 불빛이 멀어지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따라붙었습니다. 군용 트럭도 아니고 일반 화물차도 아닌 애매한 차량. 저는 그 차를 알아봤습니다. 낮에 우리 집 앞에 서 있던 바로 그 차의 형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따라온다. 저는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차도 속도를 올렸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그 차도 줄였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말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밤 네 트럭으로 그 내일 밤이 바로 오늘 밤이었고 그 트럭이 바로 지금 내가 모는 트럭이었고 그 움직임을 지금 누군가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혀끝까지 공포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운전대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가죽에 스며들어 미끄러웠습니다. 숨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이다. 검문소에 닿기 전에 내가 먼저 길을 꺾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앞쪽 도로에서 갑자기 라이트가 번쩍이며 임시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엔 없던 자리, 평소엔 없던 시간,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에서 군인들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밤은 계획이 아니라 함정이다. 그런데도 저는 내려야 했습니다. 내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총이 울릴 테니까요. 차가 완전히 멈춘 순간 군인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장갑이 유리에 부딪혀 탁, 탁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문 열어. 적재함 검사한다. 그 말과 함께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결론만 남았습니다. 지금이다. 군인이 적재함 검사한다고 말하는 순간 제 몸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하면 늦습니다. 생각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최대한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내려 적재함 쪽으로 걸어가는 척했습니다. 발걸음은 천천히. 너무 빠르면 도망처럼 보이고 너무 느리면 수상합니다. 그 애매한 속도를 저는 평생 배워왔습니다. 운전대보다 사람 눈을 피하는 법을 더 오래 배운 셈입니다. 군인이 뒤로 돌아 적재함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트럭 아래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눈과 바닥 사이에는 얼어붙은 진흙이 있었고 손바닥으로 짚자 젖은 차가움이 장갑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들리면 끝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아주 얕게 숨을 쉬었습니다. 트럭 밑에는 늘 공구함이 있고 배선이 있고 얼음이 떨어져 굳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좁은 틈이 그 순간만큼은 제 유일한 땅굴이었습니다. 열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봉인줄이 끊어지는 소리, 냉동칸이 열리면서 성에가 확 퍼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머리 위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다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온도 기록지 확인해. 그 말에 제 심장이 한번 크게 꺼졌습니다. USB는 온도 기록지 사이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장갑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끝이구나.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애가 얼굴에 퍼지자 군인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추워 죽겠네. 그는 기록지를 길게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온도반을 흔적만 훑고는 종이를 다시 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단지 그가 귀찮았다는 이유로. 검문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검문이 끝났는데도 뒤에 따라붙던 검은 차량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영철 씨입니다. 저는 트럭 밑에 속삭였고 군인이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인계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버티지 않았습니다. 트럭 밑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반대편 어둠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바닥에는 눈이 얇게 깔려 있었고 제 옷은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들어왔지만 아픔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검문소 뒤편 차량들이 잠시 멈춰 대기하는 구역의 울타리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걸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을 기었습니다. 손바닥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지고 무릎은 진흙에 박혔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벙어리였습니다. 울타리 아래엔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작업할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들은 길을 기억합니다. 길의 냄새, 길의 구멍, 길의 틈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배수구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가 걸렸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잠깐만 패닉하면 끝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몸을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났지만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멀리서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어디 갔어? 수색! 발소리가 눈 위를 부수며 뛰어왔고 손전등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낮추고 갈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젖은 채로 바람을 맞으니 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강변으로 가려 했지만 계획은 이미 깨졌습니다. 저는 더 북쪽으로 사람들이 덜 지나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길이 아니라 감으로 움직였습니다. 군인들은 도로를 막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도로 밖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짐승처럼만 움직이면 강가에 닿았을 때 하늘은 흐렸고 짙은 안개가 강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무섭지만 그날은 안개가 제 편이었습니다. 안개가 없었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표적이었습니다. 강물은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얇은 얼음 조각들이 떠다녔고 물이 검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지를 걷었습니다. 다리가 물에 들어가자 숨이 끊겼습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거의 통증.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순간적으로 마비가 왔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그냥 시체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물을 건넜습니다.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밀지 않고 몸을 미끄러뜨리듯 움직였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방향도 흔들립니다. 저는 강 건너편의 어둠에 있는 작은 빛 하나만 보고 움직였습니다. 국경이란 결국 빛 하나를 따라가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뒤쪽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팟! 하고 공기가 찢어졌고 물 위에 작은 파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숨을 삼킨 채 마지막 힘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반대편 획을 손으로 움켜쥐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살았다는 떨림이 아니라 아직 끝이 아니라는 떨림. 강을 건넜다고 바로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더 잔인했습니다. 어디가 중국인지, 어디가 덫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숲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젖은 옷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무릎을 굽힐 때마다 천이 뻣뻣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죽이려고 옷 위에 흙을 묻혔습니다. 차갑고 더러웠지만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아니라 심장 박동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중국 쪽 단속일 수도, 브로커일 수도, 그냥 농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고 가면 잡힐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낡은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안에는 비닐 포대와 비린내가 났습니다. 몸을 웅크리니 다리가 떨려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이 살기 위한 떨림인지 죽음이 가까워서 떨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추를 채워주던 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눈. 저는 그걸 떠올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어머니는 저 나라에 남겨졌다. 그게 제가 치른 값이었습니다. 그 밤의 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국경을 넘었지만 마음은 아직 강 한가운데 있었다는 걸.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이제부터는 숨는 법을 북쪽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탈출은 했지만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기쁨보다 먼저 멍함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왔다고 말하지만 제 몸은 아직도 안개 낀 강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어도 손끝은 얼어 있었고 누가 문을 세게 닫기만 해도 심장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살았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검사가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질문, 서류, 또 질문. 이름을 적고 날짜를 말하고 기억을 꺼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도 마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에서 익힌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물은 언제든 끊길 수 있고 말은 언제든 죄가 되니까요. 타나원에서 가장 낯선 건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총성이 없는 밤, 스피커 방송이 없는 밤. 그런데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조용하면 제 안에 소리가 들립니다. 강물 소리, 검문소 손전등, 영철의 눈빛, 그리고 어머니의 손끝. 사람들은 제게 잘해줬습니다. 편히 쉬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그 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면서도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사가 나오려 하면 그 뒤에 죄책감이 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아서 왔다는 죄책감.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 그리고 내가 들고 나온 USB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누군가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운전이 다시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깐 웃을 뻔하다가 웃지 못했습니다. 운전이라는 단어가 제겐 일이 아니라 도주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히, 정말 작은 목소리로만 말했습니다. 저는 차가 싫지 않습니다. 근데 밤길이 무섭습니다. 한국은 빛이 많았습니다. 밤에도 간판이 밝고 도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강 너머에서 보이던 불빛이 이제는 제 머리 위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빛들이 가끔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북에서는 한 끼도 계산해야 했는데 여기선 음식이 남습니다. 북에서는 난방이 사라졌는데 여기선 따뜻함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저를 살려주면서도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가끔 저는 습관처럼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통인증이 있는지, 누군가 내 번호를 적어두진 않았는지. 그러다 정신이 들어 제 손이 멈춥니다. 여긴 그런 곳이 아닌데. 제 몸은 아직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얼음이 든 음료를 하나 집었는데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때리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냉동 창고의 성에, 트럭 문이 열리던 소리, 온도 기록지.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저는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처럼 검문소 앞에서 숨을 죽이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그냥 베개를 오래 붙잡고 몸을 작게 말아 넣었습니다. 울음은 약해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실랭 너무 오래 참으면 결국 몸이 먼저 터집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강을 건너는데 안개가 더 짙어져지고 어디가 땅인지 모르겠는 꿈. 그 꿈에서 늘 마지막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열어라. 확인할 게 있다. 그 말이 들리면 저는 눈을 뗍니다. 그리고 천장을 봅니다. 한국의 천장. 한국의 조용한 공기. 그때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기다. 지금은 여기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도 완전히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어머니의 부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루에 한 번 아주 작은 일을 합니다. 버스를 탈 때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한마디가 제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북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복종만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정치도 구호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이야기. 어떤 사람은 트럭을 몰았고 어떤 사람은 그 트럭의 틈에 기록을 숨겼고 어떤 사람은 그 기록 때문에 사라졌고 그리고 저는 살아서 건너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용감한 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날 밤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에 놓였던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도 겨울밤에 창문을 열면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저는 가끔 강을 떠올립니다. 강은 국경이었고 제 목숨이었고 제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 너머의 불빛이 이제는 제 앞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떨리지만 그래도 오늘은 숨을 조금 더 깊게 쉬어봅니다.